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적인 토양 및 식물 영양 관리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주식회사 에비서클의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토양의 그 물리화학성과 생물학적 성질, 그리고 토양의 여러 성질 중에서 대표적인 생물학적 성질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생물상에 관한 설명을 주요 점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드릴 예정이고요. 후반부에 토양 비료 및 성분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좀 진행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양이라고 하면 3상과 4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그 고체, 액체, 기체, 이게 이제 3상을 나타내는 거고요. 비율은 고체의 비율이 한 50% 정도 되고요. 액상의 비율이 20 내지 30%, 그리고 기상의 비율이 20에서 3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액상이나 이런 기상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비율이 적정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성분으로는 대표적인 고상 물질인 무기물과 유기물이 있고요. 무기물에서는 많은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주요 성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비료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료 성분들이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 형태로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 표시 형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릴 기량작용이나 상승작용, 그리고 혼합 시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한 강의에 대해서 요 중요한 사항들이 눈여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물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분해 중에 있는 낙엽이나 부스러지, 그리고 볏짚 이런 것들이 유기물에 해당되겠고요. 부식 과정을 통해서 유기물이 부식된 부식산이나 풀빅산, 여타 유기산들 종류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 미생물이나 아니면 동물들도 유기물에 해당되는데요. 미생물로는 세균하고 곰팡이, 그리고 방성균 등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액상 상태에서는 유기물이나 아니면 무기염료들이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된 이온 형태로 녹아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상을 보시면 대기와 달리 토양의 공기들은 산소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 있고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생명활동을 하기 위한 산소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토양의 대기는 일반 공기는 그 대기와 달리 산소의 함량이 좀 대기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CO2 함량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상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상 조건이 아니고 공기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물이 생육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뿌리 생육이나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산소의 요구량이 대기보다도 적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작물이 생육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은 표토층에 있는 것들의 그 안반상을 나타내는 사진인데, 실질적으로 작물이 재배하는 층 부분은 표토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토양 깊이가 대략 0에서 한 60cm까지의 깊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고추나 이런 것들의 작물들을 이렇게 뿌리를 뽑아 보시면 대부분 한 30cm 범위 내에서 주로 작물이 형성되고 있어서 여기에 맞춘 토양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작물이 자라는 표토층은 모질 물질이나 아닌 기반암이 점점 퇴적되고, 거기에 유기물들이나 이런 식물의 사체들이 점점 퇴적화됨으로써 표토와 심토층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과정은 몇 천 년, 그리고 수만 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의 표토층이 최근 수확량을 많이 하는 목적으로 기계화를 한다든지
화학 비료나 이런 성분들을 많이 첨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단 몇 년 사이에 역행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성은 우리가 사토, 모래토양인 사토와 고령토 토양인 식토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토의 특징은 통기성은 굉장히 좋으나 수분 보유력이 낮은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료의 부족이나 아니면 과잉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은 양으로 자주 주는 시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식토는 사토와 달리 공기 유통이 불량한 상태의 토양들이 대부분이고요. 대신 이제 양수분의 보유력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자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양수분의 이동이나 보유력에 대한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장단점이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장단점을 보완하는 이 위해서 이제 유기물을 이용한 토양 개량 시비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호달 구조, 때알 구조라 그래서 아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토나 아니면 식토의 입자 자체, 단일 입자 자체로다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호달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때알 구조라는 것들은 이런 호달 구조들이 그 일정의 군집하는 형태로 이렇게 모여 있는 형태를 취해 가지고 서로 간에 사토와 식토의 그 단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달 구조와 달리 때알 구조는 공기의 통기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을 뿐더러 수분과 양분의 보유 능력도 같이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피 자체는 상당히 호달 구조에 비해서 때알 구조가 높기 때문에 유기물이나 아니면 기타 비료를 포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토양을 개량하는 원료로서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쭉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유기물 입자 크기 종류에 따라서 좀 분리를 좀 해놨습니다. 가장 입자가 큰 볏짚 형태, 파쇄 볏짚 형태, 그리고 두 번째로 입자가 좀 중간 정도 크기는 왕겨, 그리고 입자 크기가 작은 형태의 쌀겨, 여기 세 종류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사토의 경우는 입자 자체가 큰 사토의 경우는 파쇄 볏짚보다는 쌀겨 쪽의 입자가 작은 입자를 중간중간 형태에 포함시키는 형태로다가 입단을 하는 것들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식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입자 자체가 작고 일정하기 때문에 비분이나 이런 것들의 보유량은 좋지만 통기성의 확보가 많이 불량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기물 입자 자체가 큰 파쇄 볏짚이나 왕겨 형태의 유기물을 포함한 시용의 토양 개량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사진으로서 이렇게 쭉 나열을 드렸는데 다 볏짚이에요. 볏짚을 대상으로 한 수도작 부산물, 유기물 부산물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유기물 첨가에 있어가지고 식물을 이용한 유기 첨가에 있어가지고 내가 작물이 재배하는 형태가 작물 자체가 시설 작물이나 밭작물일 경우에는 수도작이나 아니면 타작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 연작장에 피해를 얘기하면서 한 작물을 같은 장소, 토양, 같은 포장에서 계속 재배했을 때 동일 병해나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기물 내에 멸균 형태나 아니면 이런 깨끗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도 기능성인 어떤 미생물뿐만이 아니고 병원성인 미생물도 충분히 보유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특정 기주식물, 즉 이제 특정 작물에 대해서만 발현을 나타내가지고 병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나 고추 같은 밭작물을 재배하는 토양에서는 유기물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위험성이 적은 수도적 벼의 부산물들을 이용해서 토양 개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볏짚이나 왕겨나 쌀겨 이런 형태는 물리적인 형태의 개량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미생물상의 개량이나 아니면 효과적으로 어떤 비료분의 화학적인 성질을 같이 가미하기 싶다고 하신다 그러면 이런 유기물들을 일종의 퇴비처럼 발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행한 토양 개량 목적으로 첨가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목적 자체에 따라서 유기물을 첨가하거나 유기물의 종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내 토양에 토양 선충이나 아니면 이런 피해가 많다, 아니면 뿌리 응애나 이런 해충 피해가 많은 경우는 일정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의 이런 비부숙 퇴비나 이런 형태보다는 퇴비 자체의 성분들, 동위 성분들을 성형 과정을 통해서 열이나 아니면 일정의 압축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형 과정을 거친 유기질 비료의 시용을 함으로써 그런 퇴비 내에 잔존하고 있는 선충이나 아니면 뿌리 응의 알 같은 것들을 제거한 그런 유기물들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이나 아니면 토마토 같은 것들을 재배하시는 농가에서 혹시 선충 피해나 아니면 응애 피해가 좀 심하다고 하신다 그러면 퇴비를 첨가하는 것보다는 유해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한 이런 유기질 비료를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을 보시는 거면 이제 그 쌀겨를 이용해서 토양 입단화를 진행한 포장 우측 사진을 보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객토나 아니면 이런 로타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물리적인 성질만 바꾼 이런 형태의 포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 목적상 보통 농계들은 이제 관리를 편하게 하는 목적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볏짚이나 이런 유기물의 투입을 좀 꺼려하시기도 하세요. 또한 내가 이제 미군이 이렇게 막 날리는 점토, 식토 토양인 경우는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물 투여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거친 입자 자체가 큰 그런 유기물을 권장을 드렸는데 작업상의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재배상에 어떤 식재라든지 아니면 관주 형태에 있어가지고 작업 과정에서의 불편한 점이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단시간에 보통은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식재를 하실 때, 정식을 하실 때 그런 과정 불평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불러온 일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입자가 좀 고르지 않고 거칠어가지고 내가 이제 파가지고 심는데 좀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순간의 그 어려움 때문에 다음 작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들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정식할 때 작업 과정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거친 형태의 그런 입당 과정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이제 작물이 자라는 데는 그런 사질토에서의 그 거친 유기질 비료 혼합에 의한 통기성의 확보라든지 아니면 수분 보비력의 증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후발적인 작물 생육이나 수확량 증가의 효과는 우측이 더 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양 개량의 목적 자체는 우리가 실수 과정이나 이런 것들 관수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시비 과정에서의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이 좀 큰 면이 있습니다. 일례로 입단화 과정이 좀 토양 개량이 잘 된 토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록 단시간 동안 단수나 이런 형태가 있어가지고 작물의 수분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한순간 적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수분을 공급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게끔 할 수가 있는데, 토양 개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진 토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토양 입단화가 잘 안 돼 있는 상태,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의 입단화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토양 수분 유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그런 구조의 토양이라고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토양은 그런 개량 과정을 한 거지, 어떻게 보면 입단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상태라 내가 그 토양 관리나 수분 관리에 있어가지고, 토양 수분 관리에 있어가지고 일정의 그 수분 공급을 한동안 조금 못했던 상태에서 다시 수분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이나 아니 이런 것들이 건조 기간이 길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계적 경험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런 토양 같은 경우는 후에 건조한 토양에서 입단화가 잘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가 토양 수분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는 이렇게 표면만 관조하는 형태로다가 줬다가 오히려 딱딱해진, 겉표면이 딱딱해져 가지고 수분이나 아니면 양분이 뿌리 근처까지 약간의 심토까지 내려가서 어떤 흡수가 되는 형태가 아니고 표면에만 잔존해 가지고 염류장애를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혹시 내가 수분 관리를 하다가 과습한 조건, 장마기가 길어졌든지 아니면 내 하우스가 침수가 돼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관주량이 좀 높아진 상태에서는 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호달 구조 식토 같은 경우는 입단화 과정에서는 어떤 일정량의 수분을 안정적으로 계속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없이 침수된 상태에서 있다 그러면 염류가 계속적으로 축적돼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염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개성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녹비작물에 의한 토양 물성 개량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작물의 수확물들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휴경 기간이나 이런 기간 동안 녹비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이 사체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공급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입단화나 이런 것들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요. 녹비작물들의 이런 여러 영양 성분들을 차후에 재배되는 주작물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다가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녹비작물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녹비작물들을 보시면요, 하우스 재배에서 있는 녹비작물들을 보시면 화분과 작물들이 많습니다. 벼와 유사한 화분과 작물들이 많은데,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분과 작물에서 발생하는 기주 형태의 병해들 같은 경우는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고추나 아니면 토마토 같은 그런 작물들에서 발생하는 병해와 중첩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목적이 크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점은, 녹비작물의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토양 수분 관리, 작기 휴경 기간 동안의 토양 관리나 미생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휴경 기간 동안 하우스 시설 내에서 계속적인 수분 공급이나 아니면 미생물상 보유가 안 이루어진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딱딱한 토양이 딱딱하게 진행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작물 재배에 부적합한 형태로 다 이제 됐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수분 보유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로타리 작업이나 이런 입단 과정을 거치더라도 물성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좀 기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녹비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 녹비 작물을 통해 가지고 작물이 재배되는 동안에 수분 관리나 아니면 토양 미생물상 관리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후작물에 대한 토양 관리가 손쉽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토양 개량에 있어 가지고 어떤 유기물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그 토양 입단화를 진행하는 과정의 가장 큰 목적 자체는 토양 내에 있는 유기물과 그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작물이 생육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미생물상을 개량하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목적 때문에 농가에서는 액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발효, 액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액비나 아니면 이런 미생물 배양에 있어가지고 되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셔가지고 미생물 배양에 실패하셔가지고 퇴비를 적당량에 발효시켜가지고 좋은 양질의 퇴비를 만드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불량 퇴비나 이런 것들, 부패된 퇴비나 이런 것들의 형태로 만드셔가지고 작물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미생물을 배양하거나 이런 형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조건 자체를 잘 만들어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미생물을 배양할 때 쓰는 쌀기어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 유효 미생물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효모나 아니면 바실러스 그리고 누룩곰팡이 등에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다가 우리가 어떤 기능성 미생물, 기술센터에서 배양하는 미생물이나 아니면 농약사 아니면 대리점, 미생물 제조회사에서 파는 어떤 미생물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아도 자체 내 미생물을 잘 발효시킴으로써 좋은 양질의 배양액이나 퇴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배양을 하실 때 조건 자체를 미생물의 특징에 맞춰가지고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퇴비를 온도 유지나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잘 보온만 유지한다 그러면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진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상 온도 유지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미생물이 자라면서 온도가 상승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온도 조건 자체를 맞춰주기보다는 이 미생물이 어떤 조건에서 잘 자라느냐, 이놈이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 조건에서 잘 자라는 놈이냐, 현기 조건에서 잘 자라는 놈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그 조건 자체를 잘 만들어주는 그게 역할이 더 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측 사진을 보시면 테이블을 이렇게 간혹 이렇게 비닐로 덮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비닐 덮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기 온도를 미생물이 발현할 수 있는 초기 온도를 만들어준다는 조건 자체는 의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고 한다 그러면 일정의 미생물이 자라다가 특히 이제 여기 공기를 좋아하는 바실러스나 효모 같은 경우 누룩곰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곰팡이이기 때문에 공기가 좋은 조건에서 잘 자라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비닐을 또 덮어 놓으시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은 내가 비닐 덮어놨다 그래도 밤낮의 일교차 때문에 비닐 아래쪽에 뭐가 생기냐면 결로가 이렇게 생깁니다. 결로가 생겼다가 이 수분이 떨어지면서 표면 자체를 어떻게 만들죠? 딱딱하게 만듭니다. 건조된 그 밭이나 이런 데다가
내가 물주기를 어설프게 물을 줬을 때 오히려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갈라지거나 이런 증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그것처럼 요거 자체의 온도를 초기 온도를 유지한다고 해서 비닐 피복했을 때는 결로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도를 아무리 뭐 좋은 온도 조건이 초기에 잡혀졌다 그래도 공기 조건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잘 배양돼 가지고 발효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비닐이나 이런 것보다는 공기가 좀 통하는 거적이나 이런 것들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간중간에 무슨 조건? 호기 조건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자주 섞어주시는 방법이 더 좋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퇴비에 손을 넣었을 때 보면 온도 자체가 좀 따끈따끈해요. 따뜻하고 미생물이 그 퇴비 속에서 발효가 많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표면 그 내부 온도가 한 50에서 60도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구입하는 1급 퇴비들을 만드는 공정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건 내가 자가 퇴비를 만드는 형태의 사진을 지금 같이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뭐가 틀린 것 같으세요? 원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퇴비 원료인데 교관식 퇴비장에 있는 원료나 내가 가축분이나 이런 것들을 놓아온 원료들은 대부분 같습니다. 축분이나 돈분 그리고 개분 이런 종류의 퇴비분들 그리고 내 작물을 재배하거나 사체 부산물 이런 것들이 주 원료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 조건 자체도 비록 뭐 실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온도 조건 차이도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건 차이 하나는 뭐냐면은 교반이나 아니면 송풍을 토해 가지고 공기를 얼마나 접촉을 시키느냐 이 퇴비에. 보통의 퇴비장은 교반식 퇴비장 같은 경우는 9일 정도만 퇴비 발효를 시킨다 그러면 1급 퇴비가 거의 완성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가 퇴비를 만들 때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세요? 보통 뭐 3달, 많게는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 뭐 2년간 퇴비를 완전히 불쑥시켜서 공급을 해야지만 어떤 가스장애나 이런 작물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기 조건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기간을 단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장에 나오는 1급 퇴비와 같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주기적으로다가 섞어 주신다든지 아니 이게 힘들다고 하시면 아까 우리가 토양 계량할 때 어떤 것들을 썼죠? 볏짚, 왕겨 이런 것들을 썼죠. 왜 쓴다고 했죠? 공기나 이런 것들이 통기성 확보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공기를 보유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섞어주는 과정 자체를 좀 덜하고 그런 노동력을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일반 그 재배작물의 사체나 이런 것들을 유기물 거친 유기물을 투입해가지고 사이사이 공국을 만들어주는 거죠. 공국을 만들어줘가지고 미생물이 잘 발효가 될 수 있는 이런 조건, 즉 이제 퇴비장에서 교반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송풍을 해준다든지 그런 역할 자체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퇴비장에서 나오는 퇴비처럼 1급 퇴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요런 미생물 사항이고 또한 그 우리가 이제 토양 계량의 토양 화학성 중에서도 이제 pH를 계량해주기 위해서 쓰는 자재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자재들입니다. 내 토양이 산성 토양이고 계속적인 화학 비료나 아니면 산성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토양이 산성 토양이 된 상황이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제
석회고토나 아니면 입상석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pH를 올리는 방법을 선택을 하실 거고요. 아니다, 나는 블루베리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데 내작물이 좀 산도가 좀 낮은 상태에서 배양이 잘 돼야 되는데 내 토양을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검증을 받아보니까 산도가 높았다, 알칼리성 토양이 가깝더라, 그래서 pH를 낮출 필요가 있겠다 하실 때는 대표적으로 이런 유황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pH를 높이기 위한 방법의 그 석회 소요량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A가 이제 pH 2를 높인 데 필요한 석회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아래는 이렇게 이제 내 토양의 성질에 따른 석회 요구량입니다. pH 1을 높인 요구량이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데요. 요 수치값을 놓으시고, X는 만약에 내가 토양 검사를 해봤는데 pH가 6.0으로 나왔는데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은 약간의 산성인 6.5대를 원하신다 그러면 요 X에다가 0.5를 놓으시고요. 현재 내 토양, 아까 토양 검사 보기가 6.0이 나왔던데 Y에다 6값을 놓으시고 요 수식에 맞춰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pH를 높이는 비료들의 대표적인 이제 탄산칼슘과 농용석회 등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농용석회는 게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을 사용을 하는데 이외에도 이제 석회고토나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알칼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알칼리도라고 이제 비료 표시상에 보시면 이렇게 알칼리분, 이렇게 알칼리도라는 것들은 이제 이 알칼리 성분인 이런 비료들을 중성이나 일정량의 pH를 만들기, 떨어뜨릴 수 있는 첨가되는 그 구연산량으로 환산된 값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 알칼리도라는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탄산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45 정도, 구연산량이 한 45% 정도, 45 정도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석회고토 같은 경우 51 정도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값을 이렇게 하시면 내가 투입할 수 있는 석회 소요량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황을 이용한 pH 조절, 산도 조절이나 pH 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통 100제곱미터당 뭐 12kg의 유황 정도를 투입한다 그러면 pH 1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300평당 120kg 정도의 투입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토양 계량제를 처리를 해가지고 pH가 급시간 동안에 어떻게 단순 바로 계량되는 게 아니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토양 계량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상 석회고토나 이런 것들 아니면 탄산칼슘을 위한 토양 계량 형태는 완성형 토양까지, 내가 요구하는 완성형 토양까지에 이르는 기간 정도가 보통 1년에서 2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석회고토 비료를 2년에 한 번씩 투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석회고토나 아니면 탄산칼슘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 토양 계량 과정이 2년이나 1년이나 이런 기간이,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당장 내가 작물이 재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토양 내의 화학성 변화를 좀 주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의 자재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방법입니다. 작기 재배 동안 내 시비 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토양 pH를 조금 낮추고 싶다, 아니면
토양 pH를 올리고 싶다. 이럴 때는 미생물과 기타 친환경 자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들은 대부분 배양이 되면서 pH가 높아지는 게 있고요, 낮아지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pH가 낮아지는 미생물에는 유산균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식초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이제 식초나 이런 것들이 유산균 배양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식초가 어떠세요? 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배양이 완료되는 시점, 그리고 배양이 잘 되는 시점 자체가 pH 약산성에서 점점 산성 쪽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내 토양 내 유산균의 활성을 높여가지고 산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산균 자체는 발효 대사산물로서 젖산을 생산하기 때문에 pH를 저하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pH를 조금 올리고 싶다. 보통 어떤 농민들 같은 경우는 pH 병의 발생이 조금 높은 시기, 그런 경우에 내 작물을 pH를 약간 알칼리성으로 조절하면 뻣뻣하신 게 이제 작물이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 토양, 내 자라고 있는 토양 근권을 일시적으로 올리고 싶다고 하실 때는 미생물로서 바실러스를 보통 배양을 하게 되면 pH가 높아집니다. 고초균 같은 경우는 일정 배양이 높아지면 배양이 한 5일에서 7일 정도 됐을 때 pH가 8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조건 자체를 고밀도 배양했을 경우는 균종에 따라서는 pH 9에서 10까지도 올라가서 안정화를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pH를 조금 내가 높이고 싶다 하실 때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고초균을 이용해 가지고 첨가해줘서 토양 내에서 고초균이 좀 발효되면서 pH를 약간 높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미생물이 자라면서 점점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거보다 나는 더 급하다. 당장 내가 어떤 비료나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산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산도를 올리고 싶다 하실 때는 요 아래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원료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로 친환경 쪽에서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산도가 낮은 원료들 중에는 이제 목초육이나 아니면 발효식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구연산도 시중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이제 비료의 용해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다 구연산을 가끔 사용을 하시는데, 구연산 자체도 그냥 물에다가 한 2% 정도를 2.5% 정도를 첨가하시게 되면요, pH가 3점대 가까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 희석액 자체가. 그래서 이게 토양의 투여됨으로 인해 가지고 약산성으로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내가 pH를 많이 단시간 높이고 싶다 하실 때는 부식산이나 해조 추출물들을 시용하시는 방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조와 부식산 같은 경우는, 부식산 자체는 원래는 불용성입니다. 녹지 않는 성질인데, 여기에 부득이하게 수용성을 만들기 위해서 가성갈이나 아니면 수산화칼륨 같은 그런 강알칼리 성분들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해조 추출물이나 아니면 부식산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가성갈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포타슘 휴메이트라는 비료가 있습니다. 이 비료들 같은 경우는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고요. 이 희석액 자체가 pH 9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산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료를 처리하거나 영양분 관리가 약간의 알칼리성으로 가고 싶다고 하실 때는 속효적 효과로서 이런 원료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내 토양에서
작물 관리나 토양 관리를 하는 것들은 나뿐만이 아니고 누구와 같이 미생물과 같이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 순환에 의해 가지고 방치하는 형태, 어떻게 보면 방치의 형태로다가 자연적으로 그 수분 관리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재배 방법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자연적으로 아무도 뭐 그런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나 대신에 누가 미생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관리나 토양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좋은 미생물들을 내 토양에 많이 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뭐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얻어다 투여하기도 하고요. 비싼 미생물제를 농약사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미생물을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이나 이런 방법 없이 잘못 사용하셔가지고 그냥 내 노동력만 이렇게 투입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요, 농민께서 이렇게 로타리를 치고 계세요. 평수는 정확하게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로타리를 치고 계시는데 이 드넓은 포장에 보통 물을 주거나 할 때는 뭐 시바르당 우리가 뭐 2000리터 정도 기준으로 관주를 해주게 되는데 이거 자체의 미생물 밀도를 고밀도로 다양한 미생물을 투여한다. 거기다가 아까 그 작물이 재배되는데 표층인데 작물이 재배되는 표층은 0에서 60cm 가량 부분에서 투입되는데 만약 60cm 아니 작물이 청근성 작물 같은 경우는 낮겠지만 15cm 표특층 전부를 어떤 미생물로 크게 기능성 미생물로 우정시킨다. 이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작물이 자라고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미생물이 관여를 해가지고 잘 작용하는 건 뿌리 근처입니다. 뿌리 근처. 사실적으로 골을 만들었을 때 헛골이나 이런 데에는 필요 없겠죠. 어떤 미생물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어떤 잡초 제거나 이런 목적, 다른 부수적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주로 미생물들이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고 관여하는 것들은 작물체가 심어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미생물들을 접종시켜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토양은 보세요. 토양은 이거 생선 용류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표시됐고 이제 토양을 보시면 보통 1000만 마리에서 10억 마리 정도, g당 10억 마리 정도의 미생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능성인 미생물을 이승수 이상으로 토양에 접종시켜서 내 토양을 그런 미생물로 우정한다. 사실상 좀 불가능한 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미생물주제나 제품들 뒷면에 보시면 자재 표지사항이 있습니다. 생산업자 보증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유기농업자재이기 때문에 유기농업자재 표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미생물들의 종류와 함량이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좀 확대를 여기는 이제 표시사항이 10의 6승 100만 마리 정도의 미리당 아니면 g당 100만 마리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희석을 또 해서 사용을 해요. 다음 이거를 희석을 해서 바로 드넓은 토양에 막무가내로 뿌린다 그러면 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적으로 효과가 없거든요. 아무리 이놈 판매되고 기술센터에서 배양되는 미생물이 1대 100이라고 한 마리가 토양 내에 있는 다른 잡균이나 아니면 미생물에 비해서 100%, 100배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걸 우리는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들이 우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드넓은 데를 그냥 방치해가지고 뭐 어떤 전체를 관주하는 형태나 이런 형태로다가 아니면 뿌려주는 형태나 이렇게 미생물을 처리하는 것이 용이하냐? 아니면 내가 꼭 필요한 부분, 작물이 꼭 필요한 부분, 그 뿌리나 아니면 표토층 인근 부분, 뿌리 인근 부분을 집중적으로 미생물을 투입하는 게 더 유리할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효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식물체가 필요한 뿌리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투여하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런 걸 처리하지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뭐 혹자들은 꼭 말씀을 하세요. 많은 농가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미생물은 만병통치약이다. 그러니까 자주 주면 돼. 무조건 주문 효과를 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냥 내 노동력만 소비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진짜 말한 대로 만병통치의 기능 중에 일부로 어떤 기능들을 확 활성화해가지고 가져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은 언제 처리를 해야 되냐? 보통 우리는 이제 고추 모종, 토마토 모종 이런 것들을 가식하고 그리고 정식해서 포트에다 재배해서 이거를 본답에다 이식해서 이제 작물을 재배를 합니다. 근데 포트에 보시면 포트 모종을 뽑아 보시면 뿌리 인근에 이렇게 이제 뭐가 형성되어 있죠? 네트가 형성되어 있죠. 세근 뿌리가 이렇게 잘 꽉 차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 뿌리가 다 죽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게 본답에 가서 요 잔뿌리들이 자라고 또 여기서 자라고 해서 커다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60cm 이상의 깊이로다가 이렇게 자라는 거죠. 그렇게 자라는 건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요 뿌리가 그렇게 자라는데 잠깐 앞쪽을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뿌리가 자라는데 고추 뿌리를 뽑아온 건데 이렇게 자라는데 이런 데는 필요 없다. 미생물이 뭐 잘 활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뿌리 근처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떤 미생물을 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뿌리가 자라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뿌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미생물질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 보통 부지런한 농가에서는 이렇게 미생물제를 타거나 어떤 친환경자재나 이런 것들을 타고서 이렇게 침지 형태로다가 놓으신 다음에 요거를 본 다음에 정식하는 방법을 택하세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침지 과정 중에 작업도 불편할 뿐더러 포트 내에 있는 상토 자체가 많이 유실이 돼요. 비록 네트 형성이 뭐 완벽하게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이런 것들이 침지 과정 중에서 유실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차라리 이렇게 유실되고 작업에 불필요성이 있는 이런 방법, 침지 방법보다는 조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차피 물을 주는 거니까 작물 정식 나가기 뭐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미생물을 타가지고 관주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묘상에서 나타나는 벼잘록, 모잘록이나 이런 병원균도 예방을 하면서 뿌리생육도 좀 촉진시키고 하는 방법으로다가 미생물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을 또한 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말인데 사실상 우리가 300평 규모의 우리가 아까 뭐 2000리터 일에 수분 관주를 할 때 2000리터 정도 관주한다는데 그거 전체를 아까 토양 내에서는 뭐 1억 마리 정도의 미생물 1000만 마리에서 1억 마리 정도 있는데 그 승수 이상으로 미생물제를 투입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어차피 모종 자체에 있는 뿌리 성분들 자체, 뿌리에 있는 미생물들 자체가 토양에서 잘 정착해서 그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입되는 양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보통 뭐 우리가 300평용에 이제 이게 한 50공짜리 포트 고추모 포트인데 여기 이제 한 60상자 정도가 들어가는데 60상자에 물 주는 양 우리가 주로 관주하는 양은 사실상 뭐 적습니다. 30에서 한 60리터 정도면 충분히 주거든요. 60리터에 내 기존에 관주를 했을 때 1000배로 희석해서 쓰라. 기술센터에서 500배로 희석해서 쓰라 하는 미생물들을 좀 더 고밀도로 다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너무 고농도로 투입한다고 그것도 이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배나 200배 정도로 이렇게 고농도로 해서 가지고 이렇게 조로 관주진다면 효과적으로 이렇게 미생물을 투입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종에 투입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무슨 작업을 거칩니다. 정식 과정을 거치는데 언제? 정식을 할 때 어떤 수분을 공급해줘요. 물을 공급해주고 물을 공급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고추 모종이나 토마토 모종을 심습니다. 근데 이런 희석해주는 물 자체에 집중적으로 미생물제를 타셔가지고 넣어주신다 그러면 미생물 사용량도 적고 고농도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입할 수가 있는